안녕하세요. 장검중 3학년 학생들. 오늘은 세계 3대 시민혁명 중 가장 마지막에 나타났으면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전형적인 시민혁명인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흔히 그냥 프랑스의 혁명이라고 많이 부르는 사건이죠.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은 역대 시민혁명들 혹은 그 기타 다른 모든 시민혁명을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시민혁명다운 시민혁명?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를 받는 사건인. 자, 그만큼 다른 혁명들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상당히 좀 복잡한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선생님의 설명을 쭉 따라온 다음에 선생님 뒤에서 다시 한번 복습의 시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필기나 받아쓰기에 이제 집착하지 말고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사건은 당시에 왜 일어났는가? 먼저 배경, 원인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프랑스 대혁명은 크게 근본적인 배경과 직접적인 배경으로 많이 나눠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존재했다라는 거야. 어떤 사회 분위기였느냐? 일단 여기 우리 교과서에도 그림이나 도표로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여러분 뭘 느낄 수 있나요? 밑에 설명 보시면 구제도의 모순, 신분구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바로 당시 프랑스에는 신분제도로 대표되는 오래된 옛날 제도들, 통틀어서 우리가 구제도라고 하는데요. 구자가 옛날, 오래됐다라는 의미라는 건 짐작이 가시죠? 이 제도가 상당히 잘못된 모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왕이나 귀족 같은 지배층이 우리를 지배하고 밑에 있는 평민층은 거기에 뒤따르고 명령을 수행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근데 이러한 신분 구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지. 바로 이 도표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국왕 왕은 한 명이니까 일단 제끼고요. 자, 제1신분, 제2신분이라고 적혀 있는 애들이 지금 특권층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부터 내려왔던 성직자라든가 귀족,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진 흔히 우리가 지배계급이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이 세력이 보니까 인구수 중에 전 인구의 2%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소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수의 민중들이 세금도 면제받고 관직도 독점하고, 그러니까 면세라든가 뭔가 그 높은 관직을 독점한다든가 이런 온갖 특권이란 특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굉장한 소수의 사람들이. 반면 제3신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피지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 프랑스 인구의 98%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98%의 다수의 사람들은 특권 없이 온갖 의무, 특히 이제 그림에도 적혀 있지만 세금으로 대표되는 온갖 별별 다양한 의무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지. 옛날 같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이상하는? 물론 어떤 나라든 간에 전 백성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다수인 게 좋습니까? 소수인 게 좋습니까? 국가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그치? 소수가 불이익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구조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지. 이걸 풍자한 대표적 그림이 바로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이 업고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3신분을 상징하는 거고요. 요 위에 엎혀가지고 아이 편하다 하는 사람이 이제 제1신분, 2신분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모순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묘한 건 이 모순이 지금 새로 생겼느냐? 아니, 옛날부터 존재했던 거거든. 솔직히 이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소수의 양반층이 특권을 가지고 다수의 백성들은 막 삼정의 문란이니 이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이거를 옛날 같으면 못 느꼈는데 이 사회 분위기에 하나 더 보이는 게
이 시기에 새롭게 이 모순점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든 사상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교과서에도 적혀 있는 계몽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계몽사상, 선생님이 계몽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 있죠? 계몽군주하면서. 그래서 뭔가 꿈에서 깨어나다, 뭔가 앞서 나가다, 진보적이다, 발전하다, 합리적이다. 약간 이런 종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상을 계몽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교과서에도 적혀 있죠. 계몽사상이라고. 그래서 당시 이러한 구제도 같이 비합리적이고 낡고 불평등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러한 전통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낡은 관습들을 타파하고 배척하고 버리고 뭔가 합리적인 논리적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사상이 계몽사상이고요. 실은 당시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혁명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독립혁명에서 막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이런 독립선언문 내용을 접근을 했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깨우침을 받은 거야. 그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잖아. 모든 사람은 천부인권, 타고난 권리가 있는데 왜 2%는 잘 살고 98%는 버림을 받았냐는 거야. 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불평등한 사회 현실을 계몽사상에 의해서 꿰뚫어 보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계몽사상은 어쨌든 이런 걸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라는 건 어쨌든 내가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 제3신분 98%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위 외국의 소식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계층들이 주로 앞장서서 이 계몽사상을 받아들이고 구제도의 모순을 비판해요. 그 신분이 주로 누구냐? 바로 여기 적혀있는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계급, 요들이 되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본가에 해당하는 계층인 거죠. 요런 계층들이 주로 이러한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꾸준히 불만을 쌓아가고 있는 거야. 이제 계몽사상으로 꿰뚫어 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직접적인 혁명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생겨요. 이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프랑스가 돈이 없었다라는 거지. 재정 악화인데요. 재정 악화 문제. 우리 앞 시간에 미국 혁명 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재정 악화. 실은 프랑스가 원래는 부유했었거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루이 14세 때 그 콜베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제 서술형 답 중에 하나였죠. 이 콜베르를 통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정착을 시키고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루이 14세가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여요. 그래서 원래 프랑스는 부유한 국가였는데 재밌는 건 이 루이 14세가 법만큼 썼거든. 그래서 어마무시한 양의 돈을 벌어들였지만 이 아저씨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40여 년에 걸쳐 지어요.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으로 손꼽히는 궁전이죠. 그래서 40여 년에 걸쳐 돈을 끊임없이 쏟아부으면서 궁전을 완공을 했고요. 게다가 프랑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니 독일이니 기타 등등의 여러 국가들과 전쟁을 펼쳤었죠. 이건 영토를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정복전쟁이 아니에요. 순전히 우리 프랑스가 잘났어. 프랑스의 영향력을 키우겠어. 니네 우리 프랑스 말 안 들으면 뒤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국력 과시용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특히 영토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크게 얻어내는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명예, 자존심 이런 것만 높아질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쟁 비용은 비용대로 엄청 소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은 그렇게 크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 위상만 높아질 뿐.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초창기 돈을 엄청 벌어들이지만 말기에 가면 그 못지않게 엄청 쓰게 되면서 사실상 거의 빵원 남기고 이제 죽거든요. 근데 그 뒤에 즉위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인 루이 15세인데요. 이 아저씨가 정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부가 뭐게? 그 왕의 애처.
애인들. 그래서 이 루이 15세가 원래 이제 프랑스 왕비가 따로 있는데, 왕비는 그냥 상징적인 왕비고요. 실제로는 그 정부랑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정부가 초창기에는 마담 퐁파두르라고, 좀 역사 좋아하는 사람은 이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프랑스 역사, 특히 예술계 요런 데 큰 획을 그었던 되게 유명한 여자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실 땐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 여자가 되게 젊은 나이에 천연두였나 뭐에 걸려서 사망을 하거든요. 그 여기에 대한 이제 굉장한 슬픔, 실망감, 서운함 이런 것도 이제 루이 15세가 새 애인을 사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새 애인이 좀 신분이 많이 좀 위험한 여자야. 그러니까 타이틀은 백작부인인데 출신이 그 사창가에서 몸 팔던 여자예요. 이 프랑스어라서 이 발음이 좀 뒤바리? 약간 이런 이름의 이제 여자인데, 이 여자 그래서 돈을 엄청 밝혀. 그러니까 애초에 몸을 돈 받고 팔던 여자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제 남는 건 돈뿐인 거야. 실은 이 돈 때문에 백작부인 타이틀까지 가졌던 여자거든. 그러니까 돈 하면서 루이 15세한테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뜯어내요. 그러니까 뻑하면 다이아몬드 선물 받고 뻑하면 루비 선물 받고 막 이러면서 루이 15세가 이 뒤바리 부인 이제 뒤를 챙겨준다고 돈을 또 엄청 사치하면서 낭비를 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루이 14세가 빵원 하고 남겨줬는데 이 루이 15세가 재정을 마이너스로 만든 거야. 마이너스 재정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루이 15세의 손자였던 루이 16세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루이 16세가 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되게 검소한 성격이어서 사람들이 나름 이제 이 사람이 재정을 어느 정도 복구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걸? 이 루이 16세도 기본적으로는 검소하지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왕할아버지 루이 14세나 루이 15세처럼 프랑스의 뭔가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실은 이 루이 15세가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했던 그 라파예트 장군 보냈던 그 임금이 이 루이 16세고요. 덕분에 이거 지원하면서 엄청난 재정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돈의 위기가 오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루이 16세는 검소했으나 이 와이프가 사고를 칩니다. 실은 이 루이 16세 시기에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영국과 라이벌이지만 새로운 라이벌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가 국력이 점점 커지면서 얘가 이제 좀 프랑스의 견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둘이 잘못하면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 루이 16세나 루이 15세, 이제 아직 루이 15세가 살아있을 때야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정략 결혼 측면에서 오스트리아의 당시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을 이 루이 15세와 혼인을 시키는데요. 이 여자가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엄청난 사치를 부리면서 이제 프랑스 재정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은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프랑스의 대표적인 악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는 황제 국가에서 건너온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오냐오냐 둔가 키워진 공주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 쓰고 막 휘황찬란한 드레스를 입고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주의 당연한 특권이야. 심지어 이제 난 공주 아니잖아. 무려 프랑스의 왕비란 말이야. 이 왕비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이 여자는 일종의 사교 활동으로서 이제 파티도 주기적으로 열는 거고요. 또 화려한 드레스, 뭐 장신구 이런 것도 이제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음 시집을 왔을 때 이때 이제 왕실에서 되게 큰 왕실 어른 여인 중에 하나가 그 앞에 있던 그 뒤바리 부인이 애첩이거든.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뒤바리랑 사이가 되게 나빴어요. 엄청 나빠. 왜냐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타고나길 완전 완벽한 신분의 공주님인데 몸 팔던 여자 따위가 왕의 사랑을 받는다고 막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엄청 되게 싸우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이 여자도 못지않게 드레스나 장신구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엄청 쓰는데 심지어 그 와중에 마음이 헛헛해. 외로워 죽겠어. 나 오스트리아에서 시집 왔거든. 혼자서 나 홀로. 외로운 거야. 그 외로움을 달래는 과정 속에서 이 여자가 도박 중독에도 빠져요. 그러니까 이 도박빚으로 엄청나게 또 돈을 써.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을 왕실이 다 갉아먹는구나 하면서 이제
온갖 욕을 들어먹는 거지. 이렇게 마리 앙뚜아네트가 파티를 열고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막 온갖 음식을 사치 낭비하고 있을 때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이제 막 전쟁 비용 이런 걸로 재정이 악화되니까 하루에 한 끼 먹을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 죽고 막 자식 새끼가 굶어 죽어가는 걸 보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러는데 왕비님이란 사람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뜩이나 기본적으로 앞에 말했던 근본적인 배경 속에서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왕실에 대한 불만이 컸었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거야. 왕실은 대체 우리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 심지어 이 와중에 루이 16세 역시도 이제 이 상황을 좀 타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국가 재정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국가 재정이 악화가 됐을 때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개예요. 하나는 국가 재정의 원동력,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돈을 만들면 돼. 화폐 발행인데 실은 이 화폐 발행은 이미 했어요. 이미 했거든요, 이거. 근데 이 화폐 발행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화폐 발행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화폐가 많아지면 우리 앞에서 배웠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물가 상승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물가가 치솟다 못해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빵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렀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방법은 세금 인상뿐인 거야. 이 세금을 인상을 하자니 루이 16세가 보기에도 이거 지금 잘못하면은 반란이 일어나서 프랑스가 뒤집어 엎어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이제 왕이 멋대로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동의를 얻었고 세금을 올릴 만한 명분이 좀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루이 16세가 해결책을 찾다가 한 회의기구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시작점을 낳게 되는데요.